자, 여러분이 우리 9월달 배우셨던 백선문 있죠? 네. 그거 하고 그 일요일 특강한 자료와 오늘 특강한 자료 이 두 개만 잘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포트폴리오 이론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출제를 하게 되면은 이 분산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 특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험이든지요,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것은 시험 지문의 정답으로 많이 묻는 내용이고, 가끔 이제 상관계수가 이제 용어에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봤더니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주어졌고, 이 포트폴리오 위험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형태가 주어졌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을 때는 위험이 이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총 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요 위험이 무슨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이고, 요 밑에 위험은 체계적 위험인데 시험에 개념 지문에 많이 뜨고 정답으로도 많이 물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 이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분산이 가능한 위험, 제거를 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피할 수 없는 위험. 시험 지문에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데 피할 수 없는 위험 또는 분산이 가능한 위험, 분산이 가능한 위험, 또 기업 특유의 개별적인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있는 위험이라고. 자, 밑에는 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 자, 이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일명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자, 피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든지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다든지 하면은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우리가 없는 위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내면요,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구별하는 문제를 제일 많이 출제하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점점 위험은 줄어드는데 이 위험이 뭐가 줄어들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다가 여기 오면 완전히 제거되고 뭐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체계적 위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도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 꼭 명심해야 돼.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어디까지? 점점 줄어들면서 0까지는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이고, 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어떻게 돼요?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죠?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시면은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지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움직임, 뭐 변동이란 말이 뜹니다. 그래 시험 문제 보면은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뜨면은 지문에 뭐다? 상관계수란 걸 빨리 떠올리셔야 돼.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극단적 값인데 이것은 뭐죠? 완전자를 붙이면 돼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몇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뭐죠? 완전자를 또 붙여서 여기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다. 자, 시험 지문에 요걸 좀 이제 지문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시험 보면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예요. 자,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뭐가? 제거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제거가 불가능하면은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 시험에는 위험 분산 효과로 많이 내거든요.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다.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전혀 없다는 거. 그럼 어디가 좋아요? 여기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뭘로 갈수록 좋아요? 비체계적 위험이 0으로 점점 가는 뭘로?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뭐가?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죠. 왜? 제로로 가니까. 근데 반대로 플러스 1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제거가 안 되죠. 비체계적. 이게 제거가 점점 안 되면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위험이 높아지면은 분산 효과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뭐가?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가 뭐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수록 좋다? 마이너스 1로 가면 좋은데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일 때 뭐죠? 우리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도 지문에 2년 전에 한번 나왔죠.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뭘로 움직인다? 다른 방향.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을 하면은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면 상관계수가 무슨 값? 마이너스 값. 그럼 플러스 값은 뭐죠? 플러스 값은 서로 같은 방향. 그러면 여러분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다? 증가하면 같은 방향.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투자할 때 상관계수에 관련된 내용은 염두에 두시고 자, 4페이지에 또 보시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데 시험 문제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가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83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데 자, 두 부동산 A, B에 각각 50%씩 투자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합니다. 자, 우선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이 뭐 필기할 것도 없잖아요. 고개 끄덕이면 되지 뭐. 자, A 얼마? 호황일 때 40%. 자, 호황일 경우, 자, 표에서 다 주어졌어요. 호황일 경우에 40%가 주어졌고, 불황일 경우에 마이너스 5%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호황일 확률은 60%니까 0.6이고, 불황일 확률은 40%니까 0.4. 얼마? 46, 24%. 24% 마이너스 2%니까 전체는 몇 프로? 22%.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22%. 자, 그럼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A는 15%. B는 불황일 때는 호황일 때 15%, 불황일 때는 20%. 자, 또 호황일 확률 60%, 불황일 확률 40%. 자, 그러면은 15% 0.6 곱하기 9%입니다. 9%, 요거는 8%니까 8%, 9% 더해졌더니 17%가 주어졌죠. 자, 그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주어지면은 구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죠? 말을 표현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A는 몇 프로? 22%, B는 몇 프로? 17%.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한데 가중치가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전체 100%에서 A가 몇 프로 투자했다? 50%. 또 전체 100%에서 또 B에 몇 프로 투자했습니까? 50%. 이 50%가 바로 뭐가 돼? 이게 상대적 투자 비중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상대적 두 개 이상이 투자하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어떤가? 이게 바로 가중치. 이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를 우리가 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죠? 0.5잖아요. 여기 0.5, 0.5니까 반반이잖아요. 그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버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39%, 반 나누면 19. 몇 프로? 5% 정도.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를, 표를 이용해서 출제를 할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원래 좀 중요한데, 어디서 출제를 했지만 하여튼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좀 염두에 좀 두시면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답입니다.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도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저번 주에 배울 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예요. 자, 투자 대상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A, B. 2개 있을 때 두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은 낮은 것을 선택하고 반대로 위험이 동일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지배의 원리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어봤으니까 지배의 원리가 또 지문에 26회도 출제를 또 우선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죠. 작년에는 뭐죠? 평균은 뭐죠? 거기에 수익이고 분산은 뭐죠? 위험. 그래서 여러분 투자 안의 확률 분포로부터 우리는 평균과 어떻게 분산을 통계적으로 구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 개념을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한번 갑니다. 자, 선택 이론은 그림을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그림이 나오면은 제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시험 문제 출제원이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게 효율적 프론티어 개념을 많이 내. 이 개념이 한 4번 낸 것 같아.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자, 요 밑에는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고 위에는 불가능해요. 자, 이때 주어진 R1이라는 동일한 위험에서 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 실선 보세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는 선택이 되는데 위에 점선은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주어진 요 위험, 예를 들어서 이게 5%다. 그럼 5%라는 위험에서 이게 가장 높은, 예? 가장 높죠. 위에는 선택이 안 되니까 가장 높은 이 최고의 이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 개념 우선 시험에 많이 내고 이걸 효율적 우리 또 시험에 보니까 작년에 투자선으로 내야 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건국대 교수가 출제를 하면 투자선으로 내고 한성대 쪽이나 대구대 들어가면 전선으로 출제해. 근데 항상 뭐다? 원어는 프론티어야. 효율적 프론티어. 이거 번역의 차이지 뭐.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또 주의해야 할 거는 뭐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냐?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 예? 여러분 아직도 우상향, 우하향이 뭔지 모르신 분 많더라고요. 질문도. 지금은 이게 안 되겠죠. 오른쪽 위를 향한다. 2년 전에 요거 출제했어요. 이유. 여러분 27회 시험에는 이유는 뭐예요? 왜 오른쪽 위로 올라가냐? 여러분 이 점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이 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5%에서는 안 돼.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전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 지문 2년 전에 출제된 지문.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박스로 출제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향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또 여기다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곡선. 우리 저번 주에 또 배우셨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이 무차별 곡선인데 이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투자자의 만족은 뭐다? 똑같다. 자, 이때 이 점이죠. 이 점이 바로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다.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가 뭐 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 접점에서 우리는 투자자의 기대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된다. 우선 요 개념과 최적 포트, 요 두 개가 우선 시험의 출제 1순위예요.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 84번 겁니다. 자,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 밑줄 여기 틀렸잖아요. 불가능. 지문 많이 나오죠. 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건요, 플러스 1일 경우만 나타나지 않죠. 1보다 작으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2번 어떻게 돼요? 나타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고,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에 자 밑줄을 그으면 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밑줄. 여러분 여기 나왔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 움직일 경우 나왔으니까 아,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가 무슨 값? 마이너스. 양의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는 플러스일 때보다 뭐 한다? 커진다라는 거. 틀렸죠. 네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밑줄. 이게 또 포인트.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자, 접하는 포인트.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뭐한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서 뭐가 줄어들어요? 총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어떻게 돼요? 우리는 틀렸죠.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몇 번 정답? 4번 정답. 85번 틀린 것.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다. 없다가 포인트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맞는 질문. 위험과 수익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효율적 투자선, 여기 효율적 프론트예요. 효율적 투자선 프론트는 우하향인다, 우상향한다. 우상향. 2번 정답. 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의 접점의 동그라미. 접점이 접하는 점이죠.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됩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맨 끝에 있다 밑줄, 앞에 비체계적 밑줄. 그게 키워드. 자, 5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자, 여러분 요거 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때 어디가 위험 분산 효과가 더 커? 여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여기 제로까지 가잖아요. 효과는 어디게?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그걸 묻는 거죠. 하여튼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한 문제 내는데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이죠. 그리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식, 수익성 부동산. 그래서 요거는 평가의 수익환원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한두 문제씩 매년 출제를 하는 부분이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 최근 3년은 이론으로 출제했어요. 최근 3년 동안 말로. 계산은 평가와 연결해서 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 수식 우선은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될 부분이죠. 자,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기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 항상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우리가 총소득이 나오죠. 자, 가능 총소득은 뭐예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에요.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은 임대 단위수가 100% 임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 나와요. 자, 여기서 빼는 게 있죠.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려우니까 공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실도 생길 수 있고 또 뭐도 있다?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발생하는 건데 이것을 시험 문제는 이걸로 많이 출제했었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2번 출제했어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불량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공제하고 또 뭐를 대주죠?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요건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죠. 영업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건물의 자판기 수입, 또 우리 건물처럼 주차료 수입, 뭐 이런 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자, 이걸 해주면 뭐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 공시를 고려한 유효 총소득에서 또 이제 요거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에서 이제 뭐를 했다? 이제 부동산 운영하는 비용 있죠? 비용 지출해야 돼. 그 비용을 뭐라고 해요? 부동산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업 경비는 지출 돈 나가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는 돈 들어온 거. 지금 여기 플러스잖아요. 요거는 다 플러스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거. 비용 지출해야 돼. 지출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주의해야 될 건 보유세인 재산세, 건물에 있어서의 소멸성 보험료인 또 뭐가 있죠? 화재 보험료. 또 관리인 있죠? 관리인 봉급. 여러분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봉급은 포함되지만 뭐는 안 되죠? 소유자 봉급이나 개인적 업무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요것 외에 많죠. 뭐가 있어요? 각종 수수료, 또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기세 이런 거 전부 다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근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 예?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 예? 아까 지금 소유자 봉급, 개인적 업무비는 포함이 안 되죠. 요걸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취득에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취득을 대출해서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뭐를?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를 하겠죠. 원리금 상환을 공제해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 세전에서 부동산 또 영업에 따르는 뭐를 빼준다? 소득세를 공제하면은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죠. 자, 요 수식 우선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8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을 산정, 구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임대료 수입은 요거죠. 2개. 요거 여러분 순영업소득 구할 땐 여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은 당연히 필요를 하죠. 그리고 영업소득세는 밑에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또 이자는 여기 있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원금 플러스 뭐다? 이자. 이자는 필요가 없지. 자, 그리고 또 영업의 수입은 필요하죠. 영업의 수입은 기타 소득이 필요하고, 영업경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아까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 수입, 또 뭐 있죠? 영업의 수입, 영업경비 3개입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87번 순영업소득 구하는 건데, 자, 거기 보니까 연평균 임대료 얼마죠? 자, 연평균 임대료가 얼마? 5,000원. 자, 제곱미터당 연간 임대료가 5,000원인데, 자, 면적은 얼마죠? 연면적은
800제곱미터가 주어졌는데 거기 건축 연면적 대비 유효한 임대 면적 비율이 몇 프로죠? 80%니까 0.8. 1800제곱미터의 몇 프로? 80%가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을 연간 임대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이걸 곱해주면은 0.8에 5,000 곱하면 4,000원이거든요. 4,000원에 1,800을 곱해주니까 얼마 나온다? 720만 원이 나오죠. 자, 가능 총소득은 720만 원 나왔는데 평균 공실률은 몇 프로다? 10%. 그러면 720만 원에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다? 10%를 곱해주니까 얼마? 72만 원이 나오죠. 72만 원을 빼주니까 648만 원이 유효. 우리가 총소득 648만 원. 자, 영업경비도 또 빼주는데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50%다. 자, 648만 원에 몇 프로를 곱해준다? 50%를 곱해주면 324만 원. 반이죠. 그럼 324만 원이 영업경비인데 문제는 거기 시험에 나올 때는 관로 안에 잘 보세요. 감가상각비 100만 원이 포함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감가상각 비용은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빼줘야 돼. 그래서 감가상각비 얼마? 이 100만 원은 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324만 원에 100만 원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 그럼 얼마 나오죠? 100만 원 빼니까 224만 원을 빼주면 되죠. 648만 원에 224만 원을 빼주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죠? 424만 원이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7번 문제가 되겠죠. 자, 8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데 가능 총소득 얼마? 4,800만 원. 여기 4,800 주어졌어요. 자, PGI 4,800만 원이 주어졌어요. 가능 총소득. 자, 그런데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다? 5%. 자, 여러분 10% 하면 얼마? 10% 하면 480만 원인데 5% 하니까 240만 원이 돼요. 자, 요걸 빼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를 빼줬더니 유효 총소득은 얼마죠? 4,560만 원. 4,560만 원에 영업 경비를 빼준데 240만 원을 빼주면 되죠. 자, 240만 원을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얼마? 4,320만 원.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말로 출제했잖아요. 작년 이렇게 냈거든요. 예?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을 하면 뭐가 나오죠? 순 영업소득 나오죠. 작년에 그게 정답이야. 근데 작년에 여기서 요걸 뺐는데 뭐 여기에도 요거 빼고 뭐 더해서 뭐 여기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 말로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을 알아두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뭐를 빼줘? 부채 서비스액 얼마죠? 원금 200. 자, 원금 200만 원. 이자 얼마? 800만 원 대주면 여기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 빼줬더니 세전 현금이 얼마 나오죠? 3,320만 원에 뭐를 빼줘야 돼? 이제 빼주는 거야. 소득세,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빼야 세후 여기에 나오지. 세후. 자,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 이제 보는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자, 여러분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거든요. 순영업소득 얼마죠? 4,320만 원에서 뭐를 우선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과 같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10년 후에 교체하면 이걸 일시불로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교체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해? 대체 충당금인데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이자. 여러분이 순영업소득 밑에 원금 플러스 이자 중에서 이자는 세액 공제가 된다. 이자는 뭐다? 세액 공제가 돼요. 자, 세액 공제가 되고 또 부동산 자체의 감가 상각 비용도 세액 공제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세 소득이 되죠. 그럼 세액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 세율을 곱해주는데 지금 이자가 얼마죠? 이자가 800만 원. 감가상각비 얼마? 200만 원. 합치니까 얼마죠? 1000만 원이죠. 빼주니까 3,320만 원이 과세 소득인데 세율 얼마? 20%를 곱해줬더니 그러면 영업 소득세는 얼마 나오죠? 664만 원이 나오죠. 664만 원을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죠. 664만 원이 들어오면 얼마 나오죠? 최종 우리 2,656만 원이 세후 현금 수지다. 2번이 정답인데 시험 문제는요. 요 두 개를 이용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또 말로써도 시험에 요즘 계속 내고 있죠. 3년. 자, 그리고 89번에 영업소득세는 2번은 뭐에서 출발? 세전.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세전.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돼? 밑에서 내려올 때 우선 대체 충당금은 어떻게 돼? 세금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줘야겠지. 플러스는 뭐죠? 여기서 출발할 때 미리 여기서 빼줬죠. 원금과 이자를 공제했는데 원금은 공제가 안 돼요. 왜냐? 원금은 이미 어떻게 돼요? 원금을 상환하면 기간 말 자기자본이 증가를 하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이 증가하니까 원금은 세액 공제가 안 돼요. 플러스는 세금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원금 플러스 이자 중에서 이자는 이렇게 세액 공제되지만은 원금은 세금 공제가 안 된다. 플러스는 원금은 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마이너스 뭐죠? 감가 상각비는 세액 공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뭐를 한다? 과세 소득에 뭐를 곱해주면? 세율을 곱해주면 소득세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주의해야겠죠. 항상 시험 문제 풀 때는. 두 번째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자, 문제 89번 문제 보시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냐? 4,000만 원이 주어졌죠. 자, 그리고 대체 충당금 얼마? 350만 원 주어졌고, 그리고 원금 상환액 얼마? 400만 원 주어졌고, 자, 그리고 이자 그 관련해서 감가상각액은 250만 원 주어졌고, 그럼 얼마죠? 자, 요거 4,750에서 250 빼니까 4,500만 원. 이 과세소득, 여기다가 세율 몇 프로? 20%, 0.1을 곱해주면 얼마? 900만 원. 이 900만 원이 바로 뭐가 나온다? 우리는 소득세다. 900만 원. 2번 정답입니다. 자,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이 나오는데, 자, 이런 비할인 기법은 뭐예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으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슨 기법? 비할인 기법이에요. 비할인 기법. 자, 비할인 기법에는 정통적으로 우리는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정통적 분석 기법. 그리고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우는 어림잡 얼마, 한 해의 소득 기준에서 실무적으로 간단히 구하는
어림세법, 우리가 재무, 우리가 비율 분석법 해서 있는데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비할인 기법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어요. 자,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습니다. 회계 장부상의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이 회계적 이익률 또는 회계적 수익률인데, 자,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 자,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한 순이익이 연평균 투자 금액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어떻게 돼요? 회계적 수익률이 크면은 투자를 뭐 한다? 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가 뭐 한다? 이루어진다. 반대로 이게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뭐죠? 우리는 독립적 투자일 때 그러죠. 한 투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각각 독립적일 때는 이건데, 그럼 상호 배타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 상호 배타적은 뭐죠? 한 투자를 결정을 하면 다른 투자는 다 배제, 기각시키는 것을 뭐라고 해요? 상호 배타적 투자예요. 그러면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 항상 이것만 보면 돼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큰 투자 중에서도 뭐가?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해요? 상호 배타적 투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단순 회수기간법에서 우리는 단순 회수기간, 작년에 계산 문제도 출제고 또 지문에도 2문제가 걸쳐서 나왔죠. 자, 단순 회수기간은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어떻게 돼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 안에 그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이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이 기업이 또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이 5년인데 5년보다 2년 안에 회수했다. 그럼 투자 잘한 거지 뭐. 그럼 이때는 투자를 잘한 거. 반대로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이 이것보다 크다. 그럼 이때는 투자를 못한 거. 회수에 너무 길면 위험이 높아요. 자, 이것도 무슨 투자? 우리는 독립적 투자일 경우에 그렇죠. 그럼 또 상호 배타적일 때는 어떻게 구한다? 또 요거죠. 여기서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짧은 것 중에서도 가장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하는 게 무슨 거? 상호 배타적 투자. 작년에 출제했었죠. 또 계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건 주의해야 될 건 요거요. 요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 한 6번 나온 것 같아. 왜냐? 요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로 많이 냅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거기에 봤더니 90번 문제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에 관한 단순 회수기간법 회수기간인데, 자, 거기에 초기 투자 금액 보세요. 얼마? 1억 원. 초기 투자액 1억 원은 유출, 돈 나간 겁니다. 이걸 밑에 순현금 흐름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1기 얼마? 3천만 원. 2기 2천, 3기 2천 합치니까 얼마? 7천. 그럼 4기에 3천을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6천이거든요. 그럼 3천만 원 회수하는데 6천의 반이니까 얼마? 6개월 걸리네. 3년 6개월이 걸린다. 3번이 정답인데, 자,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초기 투자액은 최초 시점에 전액 투입을 하는데 이후 각 기간 내 현금, 자, 밑줄은 각 기간 내 현금 흐름은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 밑줄. 이 지문이 있어야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이 없으면 이 문제 답이 없어요. 기간 말 균등하게 발생을 해야 답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간 내 현금 흐름은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 요거죠. 정통적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잠시 쉬고 여러분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